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가 잠시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을 합니다. 생생하게 생중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정준영과 승리 일당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 누가 경찰이 비호해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통계가 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3040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그 길거리에 가봤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자리 땜질 자금 쏟아져도 일을 잃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용직 하나 구해보려고 길거리에 새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3040 가장들입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는데 거기에 수십조를 쏟아부어도 결국 실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땜질 처방에 2월 일자리 통계는요, 3040 취업자가 줄고 노인만 반짝 증가한, 그렇다 할 성과 없는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가 또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계속해서 3040, 우리 경제의 허리,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가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 정도가 없는지 시급하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최정호 후보자가 내정 직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딸에게 증여하고 현재는 그 딸 집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꼼수 증세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당 아파트를 물려줘서 1주택 1분양권이 됐다는 거죠. 원래는 다 주택이었는데 최정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는 짤막한 해명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을 총괄하는 국토장관이 다주택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 증여했다라는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승리의 단톡방에 이런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옆에 업소가 우리를 찌르려 하는데 경찰총장님이 걱정 말라더라.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 승리 단톡방에 다른 멤버가 올렸다는 겁니다. 경찰총장이란 직함은 없는데 경찰청장의 오기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신명 당시청장은 나는 승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 서울청장의 가능성도 있는 셈인데 한편 권익위는요, 카톡을 제보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2016년 정준영의 몰카 수사 당시에 폰 보건업체에 증거 인멸을 요청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왜 결정적인 증거인 정준영의 폰을 복구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던 걸까요? 잠시 후 해당 경찰관과 폰 복구 업체 간의 통화 내용 녹취록 사실을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입니다. 승리 일당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부랴부랴 126명의 합동수사팀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경찰에게 맡기지 않겠다. 직접 검찰이 수사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승리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과 검찰 간의 검경 수사권 조정 악재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권익위는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하고 이첩받은 검찰도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지 않겠다. 일반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도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은 차명재산이다, 추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이 집마저 뺏어가면 90세 노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되지도 않다. 부인 주택이다. 아들 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연희동 집을 둔 법정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연장전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맞제소.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하자 한국당은 민주당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다라고 날을 세우고 이해찬 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한 상황입니다. 이 선거제 이슈가 있어서 여야 4당의 연대가 맞물려서 진보당들과 보수당들로 이 정당이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앞으로서 이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시원한 돌직구 노영희 변호사님과 그리고 이 두 분은요, 참 경험이 지식이다. 다경험자 두 분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또 국회의원 다선 출신의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의 역시 국회의원 다선의 청와대 대변인까지 김희정 전 의원 모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베테랑 여기자 박소영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전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승리와 정준영의 몰카방 그들, 뒤를 봐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경찰이다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경찰의 비호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의심될 만한 정황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 잠시 후에 보고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네, 워낙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정신없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폰을 복구 불가하도록 경찰이 폰 복원 업체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증거를 경찰은 왜 복구하지 말라고 요청을 한 걸까요? 해당 수사관과 폰 복구 업체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6년 8월 22일 통화 내용. 정준영의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폰 복원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아, 여보세요? 성동경찰서 누굽니다. 아, 이거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좀 꼬이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그 정준영 씨가 폰 데이터 복원하는 업체 맞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어차피 걸리잖아요. 라고 뭔가 의미심장한 운을 띄워요. 그러자 폰 복원 업체가 아,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그러자 해당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정준영 씨가 시인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시간이 없고 그쪽도 피차 시간 없으니까 차라리 그쪽 업체에서 뭐 정준영의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뭐 기계도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데이터 복원이 쉽지 않습니다. 복원 불가. 확인서 하나 뭐 쉽게 써주면 안 될까요? 그냥 뭐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 라고 담당 경찰관이 재차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포렌식 업체 측에서는 거부합니다. 뭔가 이상했다는 거죠. 저희도 하는 일이 복원이라 절차상의 행위는 좀 있어야 되고요.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야 하니까 경찰이 부탁한 대로 복원 불가라고 저희가 확인서 써주기는 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화를 한 통화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해당 경찰관에게 언론 매체들이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보건 불가 확인이란 말은 그런 용어도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 담당 수사관이 그런 의뢰를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라고 처음엔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통화 녹음을 본인에게 들려줬어요. 직접. 그러자 말을 바꿉니다. 이거 내가 통한 건 맞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상황이 아닌데 제가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거 맞죠? 라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박소영 기자. 야, 이거 좀 냄새가 나요. 2016년 당시에도 몰카를 찍어서 여자친구 몰래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정준영의 핸드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업체에 전화를 해서 그거 보건 불가로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을 경찰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죠. 처음에 그 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라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수사해야 되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건 불가로 확인서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그냥 좋게 갑시다. 네,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갖고 이게 보건 불가니까 그걸 확인서를 써달라는 것은 뭔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없애려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업체가 거절을 하죠. 그러자 경찰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 하면요. 경찰 수사 기록에다가 복원이 불가능하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복구 결과는 받아보지도 않고 부랴부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립니다. 물론 경찰 측에서는 우리는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휴대전화죠. 이 휴대전화에 어떤 것을 불법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그리고 유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빼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도록 의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경찰이 나서서.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휴대전화도 없이 부랴부랴 송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 이 디지털 보건 업체에 전화를 해서 복구가 불가능하죠? 확인서를 써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김 장관님. 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아니면 정준영 개인 사설 탐정이에요? 아니, 듣다 보면 실제 상황 아니고 약간 영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실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실제 상황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에서 뭐를 옮기거나 또는 아이들이 잘못 눌러가지고 전화번호가 날아가거나 중요한 사진이 날아가거나 해서 이런 업체 방문하신 분들 간혹 있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때 이런 업체는 어쨌든 이거를 잘 복원하는 거를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화를 해서 복원하지 말라.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확인서까지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랑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런 거를 업체에만 맡겨두고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요즘은 경찰이나 검찰의 지능수사팀이 이 포렌식을 잘하는 수사관들을 임용을 해서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업체에서 못했다 하더라도 경찰 내부에서도 당신네들이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와서라도 지능수사팀에 맡겨서라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이런 거를 나서서 무마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때 단속을 못하는 바람에 정준영 씨를 비롯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버젓이 그 뒤에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경찰이 저때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제대로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호해준다는 사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더 겁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두 번째 의혹, 세 번째 의혹 점점 더 깊게 조여서 살펴볼 텐데 일단은 지금 첫 번째 그 통화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죠.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첫 시작은 경찰이 좋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쪽도 좀 시간 걸리잖아요. 그 다음 말이 박소연 차장이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좀 빨리 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확인 불가, 복원 불가로 확인서 써달라. 이거 법적으로 경찰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사실 저런 형태의 것은 수사보고 형태로 검찰에 보낼 때 증거로 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증거인멸을
아예 그냥 교사한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교사라고 하는 거는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지금 저 업체 직원은 열심히 이제 휴가 갔다 오면 나중에 시켜서 제대로 복원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는데 경찰이 시인하니까 그냥 안 되는 걸로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수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증거인멸은 본인이 스스로 그냥 자행한 거라고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입장은 이제 그렇게 안 말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저 해당 경찰은 기억이 안 난다, 첫 번째. 기억이 안 난다. 네, 두 번째로는 당시에 정준영 씨가 시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굳이 몇 주나 걸리는 그런 그 포렌식하는 그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기소 의견을 먼저 검찰에 송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인데 그런 증거 자료가 없이 만약에 그냥 시인했으니까 넘긴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본인이 그걸 또 다시 번복하게 되면 이거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 경찰이 저런 식으로 말한 것 자체는 상당히 진짜 큰 죄를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언론 매체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마 그 통화를 녹음했겠어? 그렇죠. 라고 좀 안심했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대한민국 경찰인데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답변을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통화 녹음을 들려주니까 완전히 말을 바꿔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상대방과 나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본인이 경찰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또 혹은 그런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설마 그렇게 안 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제 드러나고 보니까 본인이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전반적인 경찰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한번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거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실체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몰카 카톡의 그들의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의혹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지 함께 보시죠. 2016년 7월 28일 그 몰카 카톡방 내용입니다. 김모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제 누구누구 형이 경찰총장이랑 문자한 것도 봤는데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 흐흐흐. 승리. 문자 뭐라고 했는데. 그러자 그 김모가 다른 가게에서 사진 내부 찍고 찔렀는데 총장이 시샘에서 한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총장이 얘기했어요. 라고 자기네들끼리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총장이 뒤로 봐준다. 경찰에는 총장이라는 직급은 없는데 청장을 총장으로 헷갈린 것 아니냐 라는 의혹마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카톡방을 처음으로 권익위에 제보한 공익제보자 방정현 변호사의 의혹 제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 안에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예. 경찰과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뭐 비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 어쨌든 내가 그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마했어. 그 심지어는 누가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왔어. 그 경찰 누가. 이런 식의 또 대화도 서장 수준은 아니 더 위라고. 더 위요? 네. 자, 김용주 의원님 보세요. 네. 지금 해당 카톡방을 처음으로 권익위에 제보한 제보자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서장 수준은 아니고 일개 경찰 서장 수준 그보다 더 높다. 네. 근데 승리의 카톡방에는 경찰총장이 다른 라이벌 가게가 우리 가게를 찔렀는데 총장이 그거 걱정 말라라고 문자를 하는 걸 봤다. 네. 여기서의 경찰총장은 네.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그 검찰총장, 경찰청장이죠. 청장. 그래서 검찰총장일 수도 있고 경찰청장일 수도 있는데 방정현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강남경찰서장보다 높은 직급의 경찰과의 유착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일단 아니고. 아니라고 본다라면 강남경찰청장은 사실은
총무관급입니다. 총경급입니다. 총경 위에 사실은 수많은 직급이 있어요. 경무관도 있고 치안감도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갑으로 격상되고 그 위에 차관급의 경찰청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만 가지고는 물론 강남경찰서장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서울시에 있는 경찰서장보다 직급이 높은 형태입니다만은 그 위에 공식적인 직함을 갖지 않는 경찰의 고위직도 많기 때문에 누가 어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 실제로 그 당시로 보면 사실은 차은택이라든지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기획사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착 관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라인에서 어떤 사람의 예. 청탁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보다 높다라고 하고 총장이라고 썼다면 두 가지가 의심됩니다.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때 당시 이 두 사람에게 언론 매체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먼저 당시 경찰청장 강신명 청장은요. 난 승리를 알지 못한다. 일면식도 없다.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러니까 서울청장 이상원 전 청장은 조금 있다 연락 주겠다라고 하고서 연락이 두절됐다. 그 뒤로 언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 장관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게 조금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수록 강신명 청장님처럼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자기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경찰 관계자라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면에서 볼 수 있는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괜히 의혹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정준영 씨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언급을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가장 붕괴하는 부분이 바로 경찰과의 유착설 그리고 경찰 봐주기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무슨 뭐 상대가 누구고 뭐 연예인들이 이런 나쁜 짓 했다더라 이것도 물론 단죄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시스템적으로 경찰 내부에 뭔가 펑크가 난 게 아닌가라는 거를 짚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동안 이제 버닝썬 사건에서는 전직 경찰관 정도가 이제 그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직 경찰관 요 수준을 넘어서서 서장급 이상의 경찰이다, 고위직이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서울 전 청장께서 빨리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은 카톡방에서 이렇게 경찰청장이 아니었죠. 경찰총장이라고 언급한 당사자에게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빨리 밝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 뒤를 봐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게 2016년 7월의 얘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서울청장은 이상원 청장인데 그분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재직을 했었어요. 근데 일선경찰서의 서장이나 일선경찰서의 밑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저렇게 무마하면서 뭔가 좀 다스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냥 경찰청장은 너무 높아요. 오히려 그 해당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청장,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겠죠. 그분들이 사실 제일 힘이 더 세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청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게 한 단계 더 건너기 때문에 사실은 먹히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뭐 내부에서 찔렀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옆에서 찔렀다는 것까지 알려줄 정도라고 한다면 특히 뭐 시샘에서 찔렀다 이런 것까지 안다는 것은 사실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보다는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어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지금 그분이 보이는 행동을 보게 되면 더욱더 의심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이상원 전 서울경찰청장이 뒤를 봐줬다.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락이 두절됐다는 점 빨리 해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이들의 뒤를 비호해준 건 아니냐 의혹과 관련된 세 번째 의혹입니다. 돈 써서 음주운전 막았다. 이 승리의 카톡방 안에는 정준영도 있고 FT 아일랜드의 멤버인 인기 가수 최종훈 씨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최종훈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016년 3월 7일 최종훈이 아이돌 그룹 멤버가 음주운전하다 적발 기사 원문을 띵 올리면서 저는 다행히 누구누구 형 은혜 덕분에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자 정준영이
종훈이 이번에 신문 일면에 날 수 있었는데 라고 이죽됩니다. 그러자 그 방 안에 있었던 허모 씨가 대서특필감이었지. 그러자 박모모는 유명은 해질 수 있었지. 자기네들 난리 났어요. 그러자 최종훈이 내가 왜 기사가 나? 내가 얼마나 조용히 처리했는데. 중요한 메시지라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러자 김모모가 조용히 야 네가 뭘 했어? 유 회장님이 얼마나 발벗고 나서셨는지 알아? 라고 하니까 승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종훈이 너 다음 음주운전은 막아줄 거란 생각 말아라. 땡땡 형이 자기 돈 써서 입 막아주었더니 어디서 까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요 앞장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밑줄 친구도 내가 왜 기사가 나? 얼마나 조용히 처리했는데. 그 다음 장 빨간 줄. 너 다음 음주운전은 막아줄 거라 생각하지 마. 땡땡 형이 자기 돈 써서 잘 막아줬다. 박소연 차장. 실제로 최종훈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는데 기사도 안 났고 경찰선에서 쉬쉬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마치 돈을 써서 막아줬다라는 저 땡땡 형이 누굽니까? 저 땡땡형 저희가 그전에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던 유리홀딩스 대표입니다. 유모 씨. 승리 동업자. 네, 승리 동업자인데요. 그 배우 박한별 씨의 남편이기도 하죠. 이 유리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 승리 씨가 그 각종 그 부동산 사업과 그 외식업을 하기 위해서 2016년에 만든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만들 때 이 유모 씨와 함께 만든 건데요. 이 업체 이름 역시 이 유모 씨의 유자와 그리고 승리 씨의 본명이 이승현이죠. 이 이자를 성을 같이 합쳐서 만든 회사여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유리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승리 씨가 사내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 씨와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승리 씨가 대표직을 그만두고 지금 유모 씨가 혼자 단독으로 지금 이제 유리홀딩스를 대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유모 씨 같은 경우는 이 카톡방에서 모든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땡땡 형이 자기 돈 써서 막아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무슨 일이 터지면 유무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건을 좀 다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카톡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안에 있는 유리홀딩스 대표 땡땡 형이 돈을 써서 경찰선에서 이 사건이 나가지 않게 조용히 잘 무마를 시켰다라는 얘기인데 김배인 박사님. 네. 최종훈이 음주운전하고도 마치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이 없는 것처럼 활발하게 FT 아일랜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여왔는데 저 음주운전 사고 난 직후 최종훈은 뭘 했습니까? 저게 2016년 2월 달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도 꽤 높은 수치가 나와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전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어난 상태였는데 바로 그 다음 달 2016년 3월 달에 대만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대만에 뭐 일을 소소한 게 아니라 놀러 간 것 같습니다. 승리 씨가 대만에 놀러 가서 대만에 있는 걸그룹들과 함께 클럽에서 흥청망청 놀았던 장면에 최종훈 씨가 함께 나온 건데 당시 대만 연예 매체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죠. 휴가를 가서 즐겁게 즐겼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2016년 당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연예인들이 참 얼마나 땅을 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2016년을 돌이켜보면 당시 이창명 씨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보통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게 거의 공식처럼 묻어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희익낙낙거리면서 웃으면서 경찰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켜서 막았다. 실제로 어디에도 이 내용들이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바로 대만으로 건너가서 저렇게 클럽에 또 찾아가고서 흥청망청 노는 모습들을 보니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 사실 하나만 돌아가면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가 여러 가지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고 하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경찰총장이라고 얘기했던 건에서도 내가 땡땡 형이 옆에서 문자하는 걸 봤는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적극적인 역할들을 유모 씨가 했다면 만약 이 내용을 확인했던 경찰은 이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 핸드폰, 기타 등등에 대한 증거물들에 대한 추적을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불신이 뿌리까지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배겨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유모 대표와 승리 씨 일행, 그 FTI의 최종훈은 정말로 대단한 특수 관계와 권력을 누린 셈인데 왜 얼마 전에
네. 현역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한 사실도 경찰이 다 밝혔거든요. 있는 그대로 네, 네. 중계까지 했어요. 네. 새벽 몇 시에 어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달렸는데 앞차가 이상해서 신고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현역 국회의원이더라. 국회의원도 음주운전은 못 막는 시대에 FT 아일랜드 최종훈이 막았다. 네. 사실은 우리 기자 벌써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회부 기자 굉장히 취재력이 좋은 기자들이 경찰서 안에 가서 근무하면서 경찰서에 살아요. 네, 24시간 거기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새벽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요. 그때 잠 안 자고 취재해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걸렸다. 그런데 특히 장소도 이태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그 기자들은 굉장히 정신 바짝 채우고 취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똘똘한 기자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재력 높은 기자들까지 철벽 방어하면서 한마디도 안 새 나갈 정도로 그렇게 경찰이 똘똘 뭉쳐서 방어막을 쳤다. 이게 그냥 수사하는 일개 그 수사관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멘트에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땡땡형이 돈을 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해서 돈이라는 방법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금전거래가 오갔구나라는 방법까지 제시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당시 이태원 그 사건 담당했던 경찰서 중심으로도 역시 지금 수사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 나온 이제 땡땡형뿐만 아니라 이 버닝썬의 최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던 최모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하고 유착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강남서 경찰발전위원이었다라는 게 지금 여러 언론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흥업소 관계자분들은 이렇게 경찰발전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못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버젓이 직함까지 맡아서 유착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가 있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FNC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다. 잠시 후에 정준영 씨가 서울 경찰청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중계차가 이미 나가 있는데 정준영 씨가 출석을 하면 생중계로 연결해드리면서 뒤이어서 이야기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우리네 평범한 3040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장관 후보자라는 분들은 다주택을 팔기에 급급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최종호 국토부 장관이 임명 직전에 본인의 아파트를 서둘러 딸에게 증여하고 그 딸 집에 월세 들여서 살고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즉 급히 증여한 딸 집에 월세 얹혀 사는 국토장관, 20년 이상 보유한 분당구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서둘러 증여합니다. 그때 증여 시기가 한창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기였다라는 점이 이게 수상한 거예요. 이틀 후 증여하고서 보증금 3천에 월세 160만 원에 딸 사위랑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집 들어가서 살게. 월세 계약한 거예요. 현재 해당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중이고요. 장관 지명 직전 매각하면서 재산 목록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아닙니다 라고 제외를 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이 같은 약간 미심쩍은 거래로 결국 1가구 2주택자에서 1가구 1주택자 1분양권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박수윤 기자. 네. 최종호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국가에 다 냈다. 당당하다. 근데 본질은 증여세 냈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집이 세 채였던 셈입니다. 분당에 한 채, 그리고 잠실에 한 채, 그리고 세종시에 분양권을 한 개를 갖고 있었던 셈인데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시세 차익이 아주 높고 금싸라기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분당과 강남에 집이 무려 두 채가 있었던 셈이죠. 세종시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었던 셈인데 후보로 지명
증명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잠실에 있는 집은 매물로 내놓고 예. 그리고 그 분당에 있는 집은 딸에게 증여한 걸로 나오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후보자로 지명될 것 같지 않았으면 그런 기미가 없었다면 과연 이 집 세 채를 다 내놨을까요? 집 두 채를 매매를 하고 한 채는 또 내놓고 과연 이런 행위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이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해왔죠. 살 집 한 채만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후보로 지명되려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 이 집 세 채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야 부랴부랴 팔고서 내가 딸에게 뭐 판 것처럼 했지만 내가 증여세는 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사람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잘 따르지 않아왔던 사람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라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따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요, 김영주 의원님, 네. 김현미 전임자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이 파리 부동산 대책 때부터 전 국민들은 집을 한 채만 빼고 다 파십시오. 저희가 다음 달까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세금 매기겠습니다. 라고 연일 얘기했는데 그 국토부 후임자가 국토부 안에 있었으면서 전임자 장관이 말을 하든 말든 나는 다주택자로 있다가 장관이 지명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판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 장관 후보자가 이제 국토부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고 차관까지 영입했다는 측면에서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이 안 오르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정부의 기조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는 눈속임을 한 거잖아요. 한 채를 해서 억지로 이렇게 합격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청문회 과정에서 다 드러날 텐데 임사 검증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장관을 말하자면 임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의지가 좀 과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 있다라면 조금 더 어떤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인사 검증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차제 정말 현재의 어떤 국토 정책, 아파트 정책을 필려면 그야말로 강남 이외의 집을 가진 정말 올고전 공직자를 오히려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요, 김희정 장관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네. 뭘 검증한 건지 전 묻고 싶은데 네. 조국 수석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셔서 논란이 많은데 유튜브 나오는 거 좋은데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좀 잘 하시고 나서 유튜브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현재 제기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장관급 중에서 6명이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번 국무회의 열 때마다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서로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은 장관들 쭉 앉혀놓고 국정을 논한다는 게 대단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한 인사만도 한 1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인사검증에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왔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고 지금 드는 의심은 뭐냐면은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결정을 단독으로 했을까? 혹시 이런 것까지 청와대랑 상의해서 꼼수 인사검증으로 코치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야와 관련된 검증은 더 철저하게 혐의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의 주택 관련돼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눈여겨서 인사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세 채라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만 그 세 채가 있는 자리도 굉장히 일반 국민 정서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실하고 분당의 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세종의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특별 분양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문제는 뭐냐면 증여세 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잔머리 굴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집을 증여할 때 공동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만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딸과 사위의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면서 일단 절세를 한번 했어요. 그런 내용
아마 지금 그 후보자가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 딸 아들에게 증여를 했을 때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는 또 절세가 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아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뿐만 아니라 사위 이름까지 같이 넣어서 증여를 합니다. 2단계에 걸쳐서 세금 절세하는 머리까지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있어요. 급한 와중에.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게 이런 절세 과정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번에 국토부 장관 바뀌면 우리 집 상황 좀 나아지려나 하고 있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정수석팀과 이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해명을 충실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 남북관계 파탄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다. MB의 14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악화된 거다.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이딴 우발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한 것이 북한이 실수로 우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3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전방에 방문했던 기사가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당신은 당대표였죠. 민주당 대표였죠.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앉아있으니 국민이 군대를 걱정하는 참담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 본인의 지금 임명권자에게 그때 당시에 쇼통이다. 쇼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배윤 박사님. 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문에 목숨을 잃은 유가족과 또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에 비수를 꼽네요. 올해 3월은 천안함 부주기가 있는 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당대표 시절에 군복을 입고 찾았던 해병대 부대, 3월 달에 천안함 아마 5주기에 천안함을 사실상 가슴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인정했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말씀드리는 도중에 정준영 씨가 경찰청에 도착을 했어요. 과연 입장 밝힐지, 경찰이 뒤를 봐준 게 맞는지, 그 경찰청장이 누구인지, 몰카 사건은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하긴 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시민 시청자들께 죄송하고 조사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충실히. 동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16년도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기관적 경찰 있습니까? 마지막 공개는 국가치에게 걸리실 거 걸릴 줄 몰랐어요? 왜 전부 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기자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기자님들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준영 씨가 도착한 모습 여러분들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많은 의혹을 저희가 제기했는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라는 말뿐 모든 의혹에 대한 답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윤 차장, 방금 경찰청에 출석한 모습 어떻게 봤어요? 네, 정준영 씨 지금 공항에 이제 미국에서 촬영을 하다가 공항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로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좀 수척해진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은 최대한 아꼈죠. 조사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 이 말만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혐의는, 오늘 어쨌든 경찰에 출석한 혐의는 그 불법 촬영 동영상을 전송을 하고 또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이 무엇보다도 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에 이미 이 자신의 그 입장을 내놨죠. 그때 동의받지 않은 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면서 죄책감이 없이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풀이 많이 죽은 모습을 볼 수 있긴 한데요.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도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기자회견 가기 전에 죄송한 척 하고 올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죄송하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이 같은 일이 반복이 돼서 다시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저 풀 죽은 모습이 과연 자신의 그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행동했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이틀, 3일 정도의 언론의 질타로 그 모든 것을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앞으로 수사가 좀 어떻게 될지 정준영 씨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정준영 씨가 2016년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때 직전에 야, 내가 얼른 가서 죄송한 척 하고 올게 라고 말을 했던 것이 다 드러났어요. 과연 이번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심스럽고 두 번째 궁금한 건 정준영이 여성에게 그리고 정준영의 일당들이 여성에게 뭔가를 먹여서 의식을 잃은 채로 관계를 맺었던 사건도 있었고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배포한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연일 경찰이 강조했거든요. 구속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불기소 처분됐던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됐던 것들이 중복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면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수사를 해서 유죄가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촬영과 관련한 부분은. 예. 또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수면제를 먹여서 어쩌고 저쩌고 또 내지는 기절한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또 그리고 당시에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사실 살인만 빼고 다 하지 않았냐 강간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런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준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한거 불능을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예 의식을 잃게 만들어서 한거를 못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수면제 같은 걸 먹여가지고 그 여성분이 아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강간하고 똑같은 죄를 처벌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강간죄, 중간간죄 플러스 그 카메라와 관련된 그 범죄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상당히 중한죄에서 그 처벌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준영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정준영과 승리 일당과 경찰이 연루되어 있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경찰을 누가 처벌할 수 있겠느냐. 궁금한 대목인데요. 마침 권익위가 경찰 못 믿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카톡방을 제보받은 권익위가 경찰에 2차례 자료 협조 요청에 불응했어요. 야, 너네 경찰 너한테 못 줘. 안 줄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저희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왜 권익위가 경찰에게 안 줬는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추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대검에게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권익위가 경찰을 못 믿어서 대검에게 사건을 준 것이 아니냐. 마침 검찰도 경찰 통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했어요. 김영주 의원님. 예. 경찰이 만약에 진짜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뒤를 봐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기관은 지금으로선 검찰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웃기죠. 경찰에 문제가 되는 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한다는 걸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권익위가 경찰이 아닌 검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검찰 또한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걸 포렌식을 압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또 불기소 처벌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검찰도 제대로 말하자면 즉각적인 반응을 못했고 경찰은 더 한심한 작태를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검찰이 말하자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검경 수사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준영 씨의 서울지방경찰청에 소환되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경찰과 그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오늘 접수됐어요.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기종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사건, 강력사건입니다. 20대 부부가 한 여성을 살해한 후에 시멘트를 부어서 본인의 집 옥상에 계속해서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끔찍하게 전말이 드러난 건데요. 경찰이 이들 옥상에 들이닥쳐서 증거를 확보한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의 옥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빨간색 고무통이 시신 은닉에 쓰인 고무통입니다. 저 고무통 안에 사망한 여성과 시멘트 그리고 세제 등이 부어져 있는 채 몇 년째 보관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이 실종 처리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20대 부부가 그녀를 살해한 뒤에 시멘트를 부어서 본인이 한번 이사를 할 때도 이 고무통을 옮겨서 이사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의 전말 저희가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4년 12월 부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부였던 A씨, 28살, 20대 부부예요. 이 여성이 절친한 직장 후배 D씨, 21살 여성과 남편 사이를 의심했던 모양이에요. 이 여성이 남편 B씨와 함께 D씨의 원룸을 찾아가서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10차례 폭행을 했고 결국 그 여성은 사망을 합니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은 뒤 시멘트를 부어서 은닉을 해요. 이틀 뒤 가방을 집으로 옮겨서 앞마당 고무통 안에 담은 뒤 흙과 세제를 붓고 시멘트까지 부어서 유기. 범행 1년 뒤에 이사할 당시에도 고무통과 여행용 가방은 아주 꼼꼼히 챙겨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B씨와 이혼한 후에 남자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집 물통에 사실 시신이 있어. 남자친구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신고 40시간 만에 남녀 3명이 차례로 검거가 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배 팀장님, 네. 예전에 그 조선족의 극히 일부 폭력 집단이 청부를 받고 시신을 유기할 때 통에 시멘트를 부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는 사건까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접했었는데 네. 조선족도 아니고 네. 폭력 집단도 아니고 20대 평범한 부부가 이런 일을 벌였다. 네, 지금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죠. 예. 부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박승철 형사과장한테도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거든요. 처음에 이게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갔는데 이 고무통 속에 있는 여성 피해자분이 이제 그 당시 21세였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의 시신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예. 했더니 너무나 애소해서 동물 사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너무 먹먹했었는데 사실은 경북 지역에 2014년도에 휴대폰 제조 공장에서 이제 서로 알게 된 사이죠. 그렇게 해서 언니 동생을 하다가 네.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근데 피해자도요, 사실은 경남 지역에 그 본적지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한 집에 살다가 이 왜 지금 살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경찰이 체포돼서 얘기는 자기 아이를 잘 돌보지 않으면서 다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더니 이제 추가로 진술을 할 때는 내가 밖에 외출해서 돌아오는데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동생이 내 남편과 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라. 그때부터 이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 신문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사를 가면서도 이 고무통에 담아놓은 시신을 가지고 다녔던 건 발각되지 않게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올해 1월 달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양주로 가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박승철 부산 남부지 형사과가 30여 명의 직원을 투입을 해서 세 사람을 모두 검거를 했는데
뭐 이게 지금 주거지 이동 관계도 잘 안 나오는 상태인데 막 특수기법을 해가지고 양주의 직원을 투입해서 조속히 검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했는데 어쨌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면. 그래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술자리에서 털어놓은 게 그 남자친구이죠. 이 남자친구가 이제 밤에 112 신고를 하면서 예. 이게 부산 남부서 형사과에 통보돼가지고 검거된 사건인데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하고 엽기적입니다. 5년 동안 한 집에서 시신을 담아둔 고무통 속에 같이 살았다라고 아이고. 하는 게 예. 과연 믿어지는 사건인지 이게 현실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새로 생긴 남자친구 입장에서 내 여자친구가 그냥 뭐 순수하고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로만 알았었을 텐데 술을 먹다가 갑자기 오빠 왜? 사실 우리 집 앞에 시신이 있어. 내가 죽였어. 라고 털어놨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이었길래 그 밤에 결국은 괴롭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예. 여기서 보니까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겠죠. 그리고 아마 취중 진담이라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술 먹고 평상시에 괴로워하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또 지난번에 그 남편과 저질렀던 혹은 남편이 미운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상황이 되어서 아마도 이번에 범행을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알고 봤더니 이 피해자 가족들도 상당히 원래 형편이 어려웠고 네. 가해자의 가족들도 원래는 좀 형편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피해자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을 때 한 1년 정도는 그 가족들이 사실은 없어지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실종 신고가 늦어지게 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피해자의 가족들도 여기저기 이사를 자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딸하고 연락이 잘 안 되겠거니 어디 그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산다 그랬는데 잘 살겠거니 이제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신고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실종 처리돼서 현재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살인죄하고 사체 유기죄가 같이 이제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두 명이 공동 정범이고 아마 그 사체 은닉을 도운 그런 동생 같은 경우에는 종범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동기를 먼저 밝히겠고 또 구체적인 그 살인의 과정이나 경위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좀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가 21살이었고 이 가해자 여성은 23살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때 아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범행을 전후로 해서 아기를 한 명 더 낳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애가 이제 그럼 둘이 됐다는데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정말로 사회에 그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참 끔찍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경찰의 이야기를 한번 이쯤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다. 1, 2 피의자가 부부지간인데 그 피해자와의 불륜적인 장면을 보고서 굉장히 그 화가 나 있었고 1 피의자 집에 그 피해자가 얹혀 살게 되면서 감정적인 그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피해자하고 갈등이 생겼다. 피의자 일부 자백에 그런데 화가 나서 죽이고 싶도록 때렸다. 이런 진술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범죄 사실을 추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형사과장과 백기영 팀장님이 오늘 아침에 긴밀하게 또 취재원으로 통화를 하신 건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방금 우리 형사과장도 좀 종합해서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걸 밝혔는데 지금 아기도 2명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들었고 본인도 일말에 괴로움이 있었을 테니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사를 가면서까지 아기를 키우면서까지 시신을 계속 갖고 있었을까 본인이 어디다 유기하지 않고 이유가 이런 겁니다. 12월 달에 그 피해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부엌에서 사용하는 그 도구로 때려가지고 사망을 시켰는데 결국은 가족이 가출인 신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수사 대상도 됐었죠. 왜냐하면 같이 그 거주를 했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상한 그런 물건들을 밖으로 유기를 하거나 다른 곳에 안매장해서 발각이 되면은 의심을 받을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면서도 고무통 속에 시신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결국 이제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돼서 이 남편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사실혼 관계의 가정을 갖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괴로워하는 상황에 술자리에서 털어놓게 되는데 사실 경찰에서는 지금 서로 미루면서 계속해서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측면은 명확하게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지금 가출인 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 대상의 일원인데 어떤 물건을 밖으로 유출하거나 했을 때 이게 발각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염려, 이런 부분이 결국은 5년 동안 시신을 담은 고무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아기가 엄마 이 고무통 안에 뭐가 들었어? 라고 왔다 갔다 물어봤을 때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를 생각해. 그러게요. 정말이지 끔찍해요. 고무통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무통에는 지문 같은 것들도 사실 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의 흔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남편하고 만약에 피해자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남편은 왜 부인하고 같이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인가, 그 부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말이 엇갈린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편하고 이혼했으면은 사실 남편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고무통을 누가 보관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실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위험한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남편이 안 가져가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보더라도 이건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 먼저 좀 주도적으로 뭔가 행동을 한 것으로 좀 보인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 상황이 나오면 종합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얼마 전 땅콩 회항도 있었지만 또 황당한 회항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를 공항에 두고 왔어요. 사건 전말입니다. 참 이게 두고 올 게 없어서 말이에요. 애를 나홀로 집입니까?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을 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아차, 비행기 다 떴는데 아차, 내 딸을 사우디 공항에 두고 왔네요. 이 여성이 승객 승무원에게 비행기 좀 돌려주세요. 아저씨 비행기 좀 돌려주세요. 라고 회항을 요청합니다. 이 조종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관제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회항해도 될까요? 승객이 아기를 공항에 두고 왔답니다. 라고 관제사에게 물어보자 관제사도 좀 고민을 하다가 애를 두고 왔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오케이, 공항으로 회항해라. 회항을 허가해 줍니다. 여성 승객과 딸은 무사히 만났는데 문제는 이 소동으로 비행 시간이 약 1시간 동안 지연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 주고받았던 통신 내역을 저희가 또 입수했어요. 근데 아랍어예요. 들어보시죠. ايش الطياره معلش يا تريتو؟ 32787 وعليكم نور على كوالا. كيف هذه الرحله نسيت ولدها في الصاله مسكين. 다들 알아들으셨죠? 통역을 하자면 신의 가호가 있기를 회항해도 될까요? 승객이 아기를 공항에 두고 왔답니다. 라고 다급하게 황당하게 관제탑에 무선을 보내는 음성도 한번 들어보셨는데, 백 팀장님, 아니 놓고 올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 딸 아이를 놓고 옵니까 공항에? 저는 이 엄마의 마음을 약간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아기 데리고 남편 없이 혼자서 많은 짐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아이가 계속 울고 버채고 칭얼거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도 버티면서 이제 그 짐을 싣고 그리고 이제 공항 그 구역을 지나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짐도 잘 옮겼고 비행기 탔으니까 안심이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조금 지났는데 뭔가 조용하거든요. 계속 시끄럽던 부분이 그때 이제 깜빡 눈치를 챈 거죠. 내 아이가 없네? 라고 하니까 근데 승무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엄청난 어떤 육아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아이를 잠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현실에서도 사실 실제 그런 거 있어요. 경찰서도 보면은 잘 데리고 놀다가 자기 자동차를 승차를 하면서 예. 아이는 두고 가버려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112에 신고를 합니다. 예. 그건 뭐냐면 상당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계속 집중하다가 순간 잊어버리는 이런 경향인데 똑같은 심리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저 아랍을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기장이 정말로 기장이 같은 또래 아이가 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제사가 이제 머뭇거리니까 기장이 절대 안 돼. 아이를 두고 난 갈 수가 없어. 목적지로라고 강력하게 하니까 관제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해양해라 하면서 덧붙이는 게 이런 일은 나도 처음인데 어떡하지?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사우디 쪽까지 또 취재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양을 해서 이제 아기를 무사히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기장, 저는 이 사우디아 비행기 기장을 저는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또 꼼꼼히 취재해 오셨는데 노 변호사님 궁금한 건 비행기가 지연됐어요. 승객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 연료도 더 들었을 거고 이 피해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건 처음이다라고 하니까 사실 관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디 항공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기상이 이변이 있다거나 뭐 기계적 결함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나머지 승객들도 1시간 정도 지연된 거니까 그분들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손해는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전적으로 이 여성 어머니에게만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을 것인가요? 왜냐하면 아기를 데리고 아기인지 사실 좀 걸어다니는 얘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딸을 데리고 타려고 했다면은 공항에 어쨌든 간에 그 아이에 대한 인적사항이 신고가 됐을 것이고 예. 아기 같은 경우에는 좌석을 따로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구니 같은 거를 앞에 놓고 아이를 이제 거기다 태우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비용도 처리가 되고 또 이 비행기 측에 그러니까 항공사 측에 연결이 돼서 이미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군요. 엄마하고 아이가 둘이서 등록이 됐을 텐데 엄마가 혼자 들어갔는데 승무원들과 체크하지 못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항공사 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몇 개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원인 제공을 무조건 엄마만 했다라고 사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사실관계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몇 대 몇의 비율로 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선에서는 아마 엄마에게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정도, 1시간 같으면 5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례가 그렇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원래는 그렇죠. 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면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또 듣게 돼서 참 좋아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아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플 4인방에 선정됐을까요? 오늘도 박수영 차장이 준비했습니다. 네, 하플 4인방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대사관, 북한 대사관과 관련된 지금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길이 양쪽으로 쫙 갈라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달 22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괴환들이 침입했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예. 컴퓨터 등을 훔쳐 달아났던 이 사건의 배후에 미국 중앙정보국이 있다는 CIA 배후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요? 네, 의혹을 보도한 곳은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스파이스. 사건 당시 북한 대사관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범인 10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이 CIA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사 조직에 의해 행해진 것처럼 완벽하게 사전에 기획됐다고 전했습니다. 어쩐지. 네. 예. 또 괴한들이 노린 것은 2017년 9월까지 주 스페인 대사로 일했던 김혁철 대미 특별 대표의 자료였을 것이란 주장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스페인 당국이 CIA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의혹을 부인했고 이에 스페인 정부 역시 CIA 배후설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야, 이게 말이에요. 솜씨가 단순히 좀도둑의 솜씨가 아니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의심해서 뭔가 정보기관의 소행 같다라고 재차 제가 또 국방부를 단연간 출입했던 분석을 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페인의 최대 일간지가 저와 같은 생각. 김배영 박사님. 네. 털기 전에 주변 통신을 다 마비시켰고
북한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뭔가 자료를 갖고 떠났다. 미션 임파서블 같은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다만 스페인 정부 당국은 굉장히 조금 걱정과 우려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언론은 보도를 했지만 이 최대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는 정부가 침묵해야죠. 그럼요. 그리고 미국 CIA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두 가지 설이 있는 겁니다. 이게 2월 27일 하노이 회담이 있기 닷새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2017년 여름까지 저 스페인 대사관에 있었던 김혁철,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했던 대표의 자료를 캐내기 위한 미국의 소행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한 가지 또 설 중에 하나는 저거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실제로 회담을 총괄했던 김혁철이 나중에 회담을 끝내고 났더니만 회담이 다 무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서 김혁철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함이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측의 소행의 가능성의 무게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정보기관 그리고 또 이제 공산국가 첩보 요거는 사실 김영주 의원이 전공이에요. 박사학위도 있고 또 CIA 전문가시니까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측의 반응입니다. 북한 측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단은 2층에서 뛰어내린 여성의 신고로 촉발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엘바이스지도 그 CIS 측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북한 측에서 강하게 그러면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왜 미국이 혹은 CIS가 우리를 들려고 하느냐 했는데 그런 반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자 또한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김혁철의 충성도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 듣고 보니까 또 북한이 왜 잠잠하느냐. 예. 아니면 미국에게 털렸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고 중요한 정보가 같다면 태연하게 또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양국 간의 관계를 좀 고려해서 좀 당시 좀 자제했던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외교적으로 좀 무마시켰을 가능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두 번째 하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언급 파장으로 여야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당 역시 같은 날 동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맞제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요. 맞제소의 불씨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8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된 나경원 징계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잊지도 않은 죄인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한 이해찬 대표와 의장석에 뛰어올라 연설을 방해한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블룸버그에 이은 또 다른 외신도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이야기는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쓴 표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석 대변인보다 더 넘어서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될 때는 아무 말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그것도 대표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들어 보십시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거기에 왜 흥분합니까? 네, 이처럼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당과 유시민 이사장 간에 꽤 아닌 내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공방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당 연설을 비판한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검사 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라고 밝히면서 유 이사장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를 삼은 건데요. 벼랑 간의 내공방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쯤 되면 유시민의 고칠레오가 아니고 유시민의 속일레오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60세가 되면 뇌가 썩는다라고 어르신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 볼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야, 이게 여야가 협상을 해서 다시 국회문 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지금 국회문 닫을 위기에 처해진 건데 김주영 대변인, 나경원 대표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향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때문에
일단 여당이 발끈을 했는데 지금 야당과 여당 간이 서로 윤리위에 맞재수하고 뭐 뇌를 정밀 검사해야 되느니 뭐 블룸버그의 뉴욕 타임스까지 나왔어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인데 일단 내가 지금 현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좋지 않은 발언을 들으면 그 대통령 개인이 왜 모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신의 그것도 신뢰받는 외신들에게 있어서 여러 차례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뭐 수석 대변인이라는 등 뭐 대리인이라는 등 이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라 바로 저 민주당의 리액션 때문입니다. 과잉 대응을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몸싸움을 불사하고 과잉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전원의 이름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서 저렇게 윤리위 제소를 했다? 이건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상권 분립이고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입법부의 역할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나서서 그 청와대 그 여의도 분소라는 얘기를 듣고 이중대라는 얘기를 들을 거에 저렇게 똘똘 뭉쳐서 합니까? 더군다나 원내대표는 뭐 모르는 초선 의원들이 나가서 소리 지르고 몸싸움을 하면 오히려 그거를 말리고 중재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든 자리가 원내대표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카운터 파트너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달래고 해야 될 사람이 먼저 뛰쳐나가가지고 하면 도대체 앞으로 나경원 대표랑 함께 그 나경원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원내 최고 사령부와 함께 국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교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과거의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될 자기네 손혜원 의원 무슨 서영교 의원 이런 데는 눈도 깜짝 안 하더니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을 문제 삼는 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모처럼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과거의 갈등을 좀 봉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연설 끝나고 나니까 친박, 비박, 자유파, 복당파 할 것 없이 나경원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의 전 발언들을 끄집어낸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과거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발언 중에 60세가 되면 내가 썩는다 해서 난 절대로 60세가 되면 공직 같은 거 안 할 거고 65세가 되면 절대 안 할 거다라고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65세가 넘은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참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말에 대한 설화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하다 말았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씹다 버린 껌, 감염된 좀비.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이 정부에서 항상 인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점소의 구설수가 오르면 하는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군복 입고 쇼하고 있다라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인품이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김현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뭐 대변인 발언도 사실은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사실은 판사 출신인 대표가 그 의원 수가 300명 이상 되면 안 된다. 이게 헌법에 어긋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 정수 관련해서 200명 이상으로 되게끔 되어 있고 뭐 300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을 뿐더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극심한 다당제를 뭐 만들어낼 것이고 의원 수의 무한한 또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시민 그 이사장과 또 박주민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조금 확대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앞을 사연도 소개시켜 주시죠. 네, 현실판 모세의 기적이 또 한 번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복잡한 출근길,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경찰차가 도로에서 움직이지 못하자 시민들이 만들어준 모세의 기적이었는데요. 예, 와. 이 훈훈한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전 9시 46분 아내가 산통을 호소하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병원까지 갈 수 없다면서 네.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서 즉시 산모를 경찰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을 한 건데요. 정말 긴박했군요. 네. 하지만 당시 출근 시간과 맞물려서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고 예. 병원까지는 좋게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산모가 타고 있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예. 차들이 일제히 도로변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산모는 불과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고 합니다. 예, 야, 저기 시민들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2,205억 원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90세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고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여사 측이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연희동 자택의 별채를 소유한 며느리 역시 정당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받은 것이라서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법에 의거해서 친인척과 제3자로부터도 추징할 수가 있고 이미 장남 제국씨가 차명재산이다라고 진술했다고 맞선 상황. 네, 한편 보석 일주일 만에 재판에 첫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뒤 첫 외출 모습이 화제입니다. 예. 불과 얼마 전까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미소까지 띈 한층 밝아진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네, 폴리스 라인 뒤에 늘어선 지지자들이 이명박을 연호하자 힘차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반면 한 시민은 아프지도 않은데 쇼하고 있다. 예.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주먹을 불끈 쥐면서 파이팅까지 했습니다.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치소 안에 있으면은 없는 병도 막 생기다가 구치소에 나오면 있는 병도 다 회복된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중국 광저우에는요, 소리 없는 빵집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른바 사일런트 케이크라는 집인데요. 왜 인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중국 광저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빵집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요. 근데 저 빵집에 들어서는 순간 조용해요. 주문도 저렇게 노트로 전해서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젊은 청각 장애인들.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청각 장애인들이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빵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저 빵집을 차린 사장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빵 기술도 전수해주고 빵집까지 차려준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는 않는데 어쩜 저렇게 표정들이 밝아. 그리고 중요한 거 빵이 맛있어. 빵이 맛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고 맛있는 빵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지금 중국 본토에서 저 빵집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택시기사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입니다 라고 딸이 사연을 올려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조용한 택시. 저는요, 장애가 결코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안 된다라고 매번 주장을 하는데 이번 힐링 뉴스 취재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소신이 맞았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빵집,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커피집,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밥집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 9시에 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